영국의 고디코로데가 H.P. 러브크래프트의 대표적인 단편 벽 속의 쥐들은 오래된 고성과 그 안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조상의 저택을 복원하며 겪는 기묘한 사건들, 그리고 그 벽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쥐 소리. 점점 밝혀지는 진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폐허가 된 유산, 금단의 역사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러브크래프트 특유의 불가해하고 기괴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923년 7월 16일. 마침내 마지막 인부가 손을 떼고 나서 나는 엑섬 프라이어리에 입주했다. 복원 작업은 실로 방대한 과업이었다. 폐허가 된 이곳은 껍데기만 남은 채 오랜 세월을 버텨온 폐허였기에 거의 모든 것을 순번에 새로 손봐야 했다. 하지만 이곳이 내 조상들의 거처였기에 나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이 저택은 제임스 1세 시절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 시절 섬뜩하고도 괴이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시무시한 비극으로 저택의 주인과 5 아이들, 그리고 여러 하인들을 주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3번째 아들, 즉 나의 직계 조상이었으며 그는 의혹과 공포에 휩싸인 채 쫓기듯 저택을 떠났다. 살아남은 이 후계자는 살인자로 낙인 찍혔고 결국 저택은 왕실에 귀속되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재산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양심의 가책이나 법적 책임을 넘는 더 깊은 공포에 짓눌린 듯했다. 그가 외친 유일한 말은 그 고대 건축물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는 절박한 외침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월터 드라퓨어, 엑섬의 제1대 남작이었다. 그는 버지니아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문을 세웠다. 이후 그 가문은 델라푸어로 알려지게 되었다. 엑섬 프라이어리는 이후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채 방치되었다. 훗날 노리스 가문 소유로 배정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그것의 특이한 건축 양식 때문이었다. 고딕 양식의 탑이 색슨 혹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하부 구조 위에 세워졌으며 그 기초는 그보다도 훨씬 오래된 로마 시대 혹은 전설에 따르면 드루이드나 고대 셈브리 문명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 기초는 실로 기묘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한쪽은 석회암 절벽과 맞닿아 있었다. 절벽 끝에서 저택은 황량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계곡은 앤체스터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3마일 떨어져 있었다. 건축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잊혀진 세월의 잔재를 연구하는 걸 좋아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혐오했다. 그들은 수백 년 전 내 조상들이 이곳에 살 때부터 이 저택을 증오했고 지금처럼 이끼와 곰팡이에 덮인 채 버려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혐오하고 있었다. 나는 맨체스터에 도착한 첫날부터 내가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 인부들은 엑섬 프라이어리를 폭파했고 지금은 그 기초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의 가계에 대한 통계적 사실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한 내 미국 조상이 의문의 사건을 안고 식민지로 건너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가문 델라포어는 항상 침묵의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웃 귀족 가문들처럼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조상이 나르네상스 시대의 영웅을 자랑하지 않았다. 어떤 전통도 구전되지 않았고 단 하나 남겨진 전통이라면 남작이 죽기 전 장남에게 봉인된 봉투를 남겨주는 풍습뿐이었다. 그 봉투는 항상 내란 이전에 전달되었고 사후에 열어보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긴 것은 2주 이후 버지니아에서 세운 명예롭고 고결한 명맥이었다. 비록 다소 과묵하고 사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명예를 간직해왔다.
그러나 남북전쟁 때 우리의 재산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제임스 강변에 있던 우리 저택 카펙스가 불에 타면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 당시 조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날의 방화로 인해 조부는 생을 마감했고 그와 함께 우리 가문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그 봉인된 봉투 역시 불타 사라졌다. 나는 그 불길한 화재를 지금도 기억한다. 당시 7살이었던 나는 북군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흑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다. 아버지는 리치먼드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있었고 수많은 절차를 거친 끝에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북부로 이주했다.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했던 그곳에서 나는 자라났고 장년기를 거쳐 결국 부유한 실업가가 된 나는 단단한 성격의 얀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봉인된 봉투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버지도 나도 끝내 알지 못했다. 매사추세츠에서 회색빛 일상 속으로 스며든 나는 우리 가게에 얽힌 신비한 과거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정체를 알았더라면 나는 기꺼이 엑섬 프라이어리를 이끼와 박쥐, 거미줄에게 맡겨두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1904년에 세상을 떠났다. 나에게도 10살짜리 외아들 알프레드에게도 아무런 유언이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어머니도 없이 자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문의 정보를 되살린 이는 바로 이 아이였다. 나는 그에게 단편적인 추측 정도만 들려줄 수 있었지만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항공장교로 영국에 간 그는 아주 흥미로운 가계 전설을 편지로 보내왔다. 알고 보니 델라포어 가문은 화려하고 어쩌면 음침하기까지 한 역사를 지녔던 것이다. 아들의 친구, 영국 왕립 비행단의 에드워드 노리스 대위는 앤체스터 근처 우리 가문의 본거지 인근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농민들이 믿고 있는 전설을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소설가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성적이고 기괴한 내용들이었다. 물론 노리스 자신은 그걸 진지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내 아들에게 큰 흥미를 주었고 편지로 나에게도 여러 차례 전해졌다. 결국 이 전설들이 내 주의를 자극해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내 뿌리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고 나는 가문의 저택을 구입하고 복원하기로 결심했다. 노리스는 알프레드에게 폐허가 된 저택을 직접 보여주었고 현재의 소유주가 그의 삼촌이었기에 놀라울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1918년에 엑섬 프라이어리를 구입했다. 하지만 복원 계획에 집중할 틈도 없이 전쟁에서 다쳐 불구가 된 아들이 귀국했다. 그 후 2년 동안 나는 아들의 간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업도 동업자들에게 맡긴 채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쏟았다. 1921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남겨졌다. 더 이상 젊지도 않았고 은퇴한 제조업자였던 나는 남은 인생을 새롭게 손에 넣은 저택에 쏟기로 결심했다. 그해 12월 나는 앤체스터를 방문했고 노리스 대위의 환대를 받았다. 그는 통통하고 다정한 청년으로 내 아들을 무척 아꼈던 사람이었다. 복원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설계 자료와 일화들을 함께 모아주며 나를 도왔다. 엑섬 프라이어리 자체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곳은 그저 이끼가 덮인 채 무너져가는 중세 유적의 잔해였고 까마귀들이 둥지를 틈 벌집처럼 구멍난 폐허였다. 그곳은 위험하게 절벽에 걸쳐 있었으며 바닥도 내부 구조물도 완전히 사라져 별개의 탑들만 석조 벽 형태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나는 이 폐허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기억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건물은 조상들이 400년 전 떠날 당시의 모습 그대로 폐허로 남아있었다. 나는 복원 작업을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지만 매번 현지 인력을 구하는 데는 실패했다. 앤체스터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의 공포와 증오심을 보있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종종 외서 데려온 인부들에게도 전염되어 도중에 이를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수없이 벌어졌다. 그 증오는 프라이어리뿐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고대 가문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아들은 생전에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드라퓨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멀리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제는 나 자신도 같은 이유로 암묵적인 배척을 경험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문의 과거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서야 겨우 약간의 인정받는 듯했지만 그들조차 여전히 무뚝뚝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나는 마을 전승을 알아내기 위해 노리스의 도움을 빌려야만 했다. 그들이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내가 그들에게는 혐오 그 자체로 여겨지는 상징을 복원하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에게 엑섬 프라이어리는 악마나 늑대 인간의 소굴로 여겨지고 있었다. 노리스가 모아준 이야기들과 유적을 연구한 몇몇 학자들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엑섬 프라이어리는 선사시대의 사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사원은 드루이드교 혹은 반반 드루이드적 신앙의 유적이었으며 스톤헨지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의식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그와 관련된 흉흉한 이야기들은 끝없이 전해지고 있었다. 로마 제국 시기에는 그 의식이 시벨레 숭배라는 형태로 계승되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지하실 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엔 분명한 글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DIV, OPS, MAGNUM 이는 로마 시대에 한때 금지되었던 어둠의 여신 마그나 마타 숭배의 표시였다. 이 지역은 로마 제사 아우구스투스 군단의 주둔지였고 많은 유물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시벨레 신전은 화려했고 숱한 신도들이 프리기아 출신의 사제의 지시에 따라 이름 모를 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이 고대 신앙이 몰락한 후에도 신전에서는 여전히 음탕한 의식이 이어졌다고 한다. 사제들은 새로운 종교 속에서도 바뀌지 않은 채 살아남았으며 의식 또한 로마의 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색슨족 중 일부는 이 고대 신전을 증축했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아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7왕국 중 절반 이상에서 두려움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기록상 이 장소는 서기 1000년경 돌로 지어진 웅장한 수도원으로 언급되며 기묘하고 강력한 수도회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수도원 주변엔 광대한 정원이 있었으나 그곳을 두른 담장은 필요 없었다. 공포에 짓눌린 민중들이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인의 침략에서도 이곳은 파괴되지 않았고 노르만 정복 이후 쇠퇴했을지는 몰라도 1261년 헨리 3세가 이 터를 나의 조상 길버트 드라퓨어에게 하사할 때까지 아무런 제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61년 이전까지는 우리 가문에 대한 악평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언가 기이한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 1307년 한 연대기에는 아델라라는 이름의 인물이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전승에서는 그 오래된 사원과 수도원 터 위에 세워진 성에 대해서 오직 악몽 같은 이야기들만 전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늘 불길한 침묵과 흐릿한 암시가 따라붙었다. 조상들은 마치
대대로 내려오는 악령의 씨앗처럼 묘사되었고 질드나 마르키드 사드조차 이들에 비하면 초짜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했다. 속삭임 속에서는 이 가문이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의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암시도 흘러나왔다. 가장 무서운 인물들은 늘 직접 계승되는 남작들과 그 후계자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소문이 많았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건강한 성향을 가진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는 어린 나이에 정체불명의 사고로 죽고 말았고 대신 더 전형적인 인물이 가문을 이었다고 한다. 가문 내에는 비밀의식이 있었던 듯하고 이 의식은 가문의 우두머리가 주재했으며 특정한 성향을 지닌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다. 혈통보다는 기질이 이 의식 참여 여부를 좌우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혼인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참여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널 출신의 마거리 트레버 부인은 5대 남작의 둘째 아들인 가프리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농촌 지역 아이들의 공포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웨일스 국경 근처에서는 그녀를 악마의 영웅으로 다룬 끔찍한 옛 미녀가 불리고 있다.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레이디 메리드라 퓨어의 이야기도 있다. 그녀는 슈로즈필드 백작과 결혼한 직후 백작과 그의 어머니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신부에게 고해했고 그 신부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용서하며 축복을 내려주었다. 이런 신하와 미녀들은 거칠고 미신적인 특성을 지녔고 내게는 몹시 불쾌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들이 수백 년에 걸친 나의 조상 전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더욱 짜증스러웠다. 조상들의 괴이한 습관에 대한 비난은 최근에 가족사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스캔들을 떠올리게 했다. 카펙스 출신의 사촌, 젊은 랜돌프 드라 퓨어가 멕시코 전쟁에서 돌아온 흑인들 사이에서 부두교 사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런 괴상한 전설들보다는 오히려 저택 아래 바람 불어 텅 빈 계곡에서 들렸다는 골부짖음이나 곡소리 같은 이야기에 그리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봄비가 온 후 묘지에서 풍겨나온 악취, 어느 밤 외딴 들판에서 존 크레이브 경의 말이 밟았다는 꿈틀대며 비명을 지르던 흰 형체, 대낮에 프라이어리에서 무언가를 보고 미쳐버린 하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유령 이야기였고 당시에 나는 오히려 철저한 회의주의자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실종 기록은 좀 더 가볍게 넘기기 힘든 이야기였다. 물론 중세시대 풍습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과도한 호기심은 죽음을 의미했고 엑섬 프라이어리의 성벽 위에는 잘린 머리가 대중 앞에 전시된 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말이다. 몇몇 전설들은 매우 생생하고 환상적이어서 젊었을 때 비교 신화학을 더 공부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예를 들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 박쥐 날개를 단 악마 군단이 매일 밤 수도원에서 마녀들의 안식일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 악마 군단이 섭취했던 무언가는 광대한 저원에서 거둬들인 지나치게 거친 채소들의 풍성한 수확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전설은 쥐들의 서사시였다. 그건 정말로 생생한 공포 이야기였다. 무수한 역겨운 쥐떼. 이 끔찍한 해충 군단이 저택이 비워지게 된 비극 이후 3개월이 지나성 안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 피골이 상접한 더럽고 굶주린 쥐무림은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휩쓸었다. 썩은 고양이와 개, 돼지, 양들은 물론이고 불운하게 마주친 인간 2명마저 집어삼켰다고 한다. 이 잊을 수 없는 쥐의 군단을 둘러싸고 전혀 별개의 신화 체계가 존재했다.
쥐떼는 마을 집집마다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공포를 끌고 다녔다. 이런 전설들이 바로 내가 조상들의 저택 복원을 완수하기 위해 노인의 집착과 같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던 동안 나를 끊임없이 따다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 정신을 지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반대로 노리스 대위와 그의 주변에 모여든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을 끊임없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그들은 나의 복원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덕분에 나는 점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복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은 후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완성된 저택의 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벽면은 나무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은 아치형으로 우아하게 뻗어 있었으며 창틀에는 섬세한 격자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폭이 넓은 계단은 기품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중세풍의 모든 요소들은 치밀하게 재현되었고 새롭게 보수한 부분들도 기존의 석벽과 기초 구조물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조상들의 위대한 거처가 마침내 다시 완성되었던 것이다. 나는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곳 엑섬 프라이어리의 영구히 머물며 드라퓨어라는 이름. 나는 가문의 본래 철자를 되찾아 들라포로에서 다시 드라포로 바꾸었는데 그 이름이 더는 악마의 이름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했다. 나의 안도감은 어쩌면 이 저택이 중세풍 외양을 갖추고 있었을 뿐 그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오래된 해충도 오래된 유령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1923년 7월 16일 저택으로 이사했다. 함께 살게 된 사람은 하인 7명, 그리고 고양이 9마리였다. 나는 고양이를 특히 좋아한다.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수컷 고양이 매는 7살이었고 매사추세츠 볼턴에 있던 나의 집에서부터 함께 살아온 친구였다. 나머지 고양이들은 노리스 대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저택 복원 기간 중에 하나씩 입양해온 아이들이었다. 처음 5일 동안 우리의 일상은 매우 평화로웠다. 나는 주로 가족의 옛 기록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나는 월터 드라퓨어의 비극적 결말과 도주에 대한 꽤 구체적인 기록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카펙스 저택의 화재로 함께 사라진 그 유서 깊은 봉인된 봉투 속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 추측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의 조상이었던 월터 드라퓨어는 당시 다음 같은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 거의 모든 가족들을,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3명의 형제, 2명의 자매를 자신이 고용한 하인 4명의 공모자들과 함께 잠든 사이에 죽인 혐의를 받았다. 그 사건은 그로부터 약 2주 전 그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무언가를 명확히 밝힌 적은 없었다. 어쩌면 그를 도왔던 하인들에게만 암시적으로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 하인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망 밖으로 도망쳤다. 이 계획적인 학살, 조부모, 형제 자매를 포함한 집안 전체의 살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행위로 여겨졌다. 법도 그 사건을 미온적으로 다루었고 그 결과 그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명예를 잃지도 않고 가면도 쓰지 않은 체버지니아로 떠날 수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속삭이는 듯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땅에 씌워진 부도덕한 저주를 저화했다는 식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토록 끔찍한 행동을 결심하게 만든
발견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흉흉한 이야기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수도원이나 그 주변에서 어떤 고대의 끔찍한 의식 장면을 직접 목격했을까? 혹은 어딘가에 감춰져 있던 섬뜩하고도 진실을 폭로하는 상징을 발견했던 것일까? 그는 영국에 있을 땐 수줍고 온화한 청년으로 알려졌으나 버지니아에선 거칠거나 냉소적인 인물이라기보다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벨뷰 출신의 모험가 프랜시스 할리의 일기에는 그를 두고 전례 없는 정의로움, 명예로움, 섬세함을 지닌 인물이라 칭한 구절이 있었다. 1923년 7월 22일 처음으로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후 벌어진 사건들과 연결되는 섬뜩한 전조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 사건은 너무도 단순하고 하찮아 보일 정도였기에 당시엔 눈여겨볼 만한 가치조차 없었다.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그때 나는 새로 복원된 건물에 있었고 건물 자체는 벽을 제외하면 전부 새로 지어진 상태였으며 하인들도 모두 믿을 만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불안감 같은 것은 느끼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내가 떠올리는 유일한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나의 오래된 검은 고양이, 그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아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극도로 날카롭고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 고양이는 온 집안을 배회하며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고딕 양식벽을 이루고 있는 곳을 계속해서 킁킁거리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진부해서 흔히 나오는 유령 이야기 속 먼저 으르렁대는 개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생략할 수 없다. 그만큼 그것은 너무도 뚜렷했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다음 날 하인 하나가 내게 와서 집안의 고양이들 모두가 이상하게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서재에 있었다. 2층의 서쪽 끝에 위치한 방으로 천장은 교차 아치로 장식되어 있고 검은 참나무 패널이 벽을 감싸고 있으며 세 갈래의 고딕 창문은 석회암 절벽과 헝냥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인이 내게 말을 걸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나는 창밖 서쪽 벽을 따라 기어가는 검은 고양이 맨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고양이는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복원된 새 패널을 발로 긁고 있었다. 그 패널 아래에는 고대 석벽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인에게 말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고양이의 민감한 감각기관에는 느껴지는 어떤 특이한 냄새나 방사물질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가 생쥐나 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단호히 말해주었다. 이 저택의 쥐는 300년 전부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근방의 들쥐들조차 이렇게 높은 벽 안으로 들어온 기록은 없어요. 그런 생물들은 이곳에 얼씬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그날 오후 나는 노리스 대위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단언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들쥐가 수도원 내부를 들끓게 했다는 건 정말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날 밤 나는 언제나처럼 하인의 도움 없이 혼자 침실로 들어갔다. 내가 개인 공간으로 정한 방은 서쪽 탑의 방이었다. 서재에서 이어진 석조 계단과 짧은 복도를 지나 도착하는 공간이었다. 계단은 부분적으로 옛것을 살렸고 복도는 완전히 새로 복원된 구조였다. 그 방은 원형에 가깝게 높고 탁 트인 구조였으며 내가 런던에서 직접 고른 테피스트리 아리스가 걸려 있었고 나무 패널 장식은 없었다.
고양이 맨이 함께 있었기에 나는 무거운 고딕풍의 문을 닫고 안심하고 들어갔다. 방 안의 조명은 전구였지만 정교하게 양초의 불빛처럼 설계되어 있었다. 불을 끄고 나서 나는 화려한 조각과 덮개가 달린 고풍스러운 침대에 누웠고 고양이는 늘 그렇듯 내 발 위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커튼을 치지 않고 북쪽의 좁은 창문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하늘엔 약간의 여명이 비치고 있었고 그 여명에 비친 창문 격자 장식은 유려하게 실루엣을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조용히 잠이 들었고 기묘한 꿈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고양이 맨이 갑자기 평온한 자세를 깨고 격렬하게 일어났다. 나는 희미한 오로라 빛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앞으로 쭉 뻗고 앞발은 내 발목 위에, 뒷발은 뒤쪽으로 길게 뻗은 채였다. 그는 창문에서 조금 서쪽 방향의 벽을 극도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내 눈에는 거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의 모든 신경은 그 지점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확신했다. 맨은 괜히 흥분한 게 아니었다. 테피스트리가 실제로 움직였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쪽에서 나는 뚜렷한 소리였다. 쥐나 생쥐가 기어다니는 듯한 낮고 명확한 바스락거림. 순식간에 맨은 날아오르듯 테피스트리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무게에 눌려 그 부분이 아래로 떨어지며 뒤에 숨겨졌던 오래된 석벽이 드러났다. 그 벽은 오래되어 축축했고 복원 작업을 거쳐 군데군데 덧댄 자국이 있었지만 쥐가 기어다닌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맨은 벽 앞을 뛰어다니며 바닥을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다. 고양이 맨은 그 벽 앞에서 계속 날뛰었다. 떨어진 테피스트리를 발톱으로 긁으며 가끔은 앞발을 벽과 바닥 사이에 틈새로 넣으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결국 지친 듯이 원래 자리인 내 발 위로 돌아와 몸을 말았다.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들지는 못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특별한 이상 현상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요리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창문턱에 앉아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밤중에 어떤 시간에 갑자기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에 깬 그녀는 고양이가 문이 열린 틈을 타목적 있는 움직임으로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나는 점심 무렵 꾸벅꾸벅 졸며 시간을 보냈고 오후엔 다시 노리스 대위를 찾아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매우 깊은 흥미를 보였다. 하찮아 보이지만 묘하게 기이한 이 사건은 그의 고딕적 상상력을 자극한 듯했다. 그는 나에게 지역의 유령 전설 몇 가지를 들려주었고 우리 둘 다 이 쥐의 존재에 대해 진지한 혼란을 느꼈다. 노리스는 쥐던 몇 개와 파리스 그린 독성 물질을 내게 건넸고 나는 하인들에게 지시의 집안의 전략적 위치에 그것들을 설치하게 했다. 그날 밤 나는 몹시 졸렸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곧 끔찍한 악몽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꿈속에서 거대한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점으로 황혼 속 썩어가는 동굴을 보고 있었다. 그곳은 오물로 무릎까지 차 있었고 하얀 수염을 기른 악마 같은 돼지지기가 지팡이로 썩어가는 버섯 같은 살덩이 짐승떼를 몰고 다녔다. 그 짐승들은 형용할 수 없는 혐오감을 자아냈고 나는 몸이 굳은 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돼지지기가 멈춰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엄청난 수의 쥐떼가 그 지옥 같은 구덩이로 떨어졌다. 그들은 짐승들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에서 갑작스레 깨어났다. 이번에도 나를 깨운 건 언제나처럼 내 발 위에서 자고 있던 맨의 격렬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양이의 으르렁거림과 휘휘대는 소리, 그리고 내 발목을 움켜쥔 날카로운 발톱의 감촉을 통해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방 안 사방의 벽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소리.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쥐 떼이질퍽거리는 기어다니는 소리. 그 역겨운 감촉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간에는 이미 오로라도 사라져 있었기에 떨어졌던 테피스트리는 다시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그 상태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겁먹기보다는 즉시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전구가 번쩍 켜지자 테피스트리 전체가 요란하게 흔들리며 기묘한 무늬들이 마치 죽음의 무도처럼 요동치는 것이 보였다. 그 움직임은 거의 곧바로 사라졌고 그와 함께 모든 소리도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근처에 놓여있던 노츠의 손난로의 긴 손잡이로 테피스트리를 조심스럽게 들춰보았다. 그러나 그 아래엔 복원 작업의 흔적이 남은 축축한 석조 벽만이 있었고 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맨조차도 이상한 기운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 그 방에 설치된 원형 쥐덫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구멍은 작동되어 있었지만 쥐덫은 모두 발동되어 있었지만 잡혔다가 빠져나간 어떤 존재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 이상의 잠은 불가능했다. 나는 촛불을 켜고 문을 열어 계단과 연결된 복도로 나갔다. 맨은 내 뒤를 바짝 따라왔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석조 계단에 이르기도 전에 고양이는 내 앞을 가로질러 돌진하더니 옛 계단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나도 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도중 아래층 대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했다. 그건 착각할 수 없는 소리였다. 참나무 판넬로 둘러싸인 벽 안이 쥐들로 가득 찬 듯 생명력을 띠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쥐들이 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소리. 매는 사냥에 실패한 사냥꾼처럼 광기에 찬 기세로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다. 내가 아래층에 도달해 불을 켰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소음을 잠재우지 못했다. 쥐들은 계속해서 난리를 쳤고 그 움직임은 너무도 분명하고 격렬해서 나는 마침내 그들의 이동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생물들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아래로 거대한 이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곧 두 하인이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이었는데 모든 고양이들이 날뛰며 울부짖고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 지하실 문 앞에 모여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하인들에게 쥐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려주려 돌아섰을 때 그 소리는 이미 멈춘 뒤였다. 두 하인과 함께 나는 지하실 문까지 내려갔지만 고양이들은 이미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지하 납골 땅을 반드시 조사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단지 쥐덫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쥐덫은 전부 발동되어 있었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이 집에서 쥐소리를 들은 존재는 고양이들과 나뿐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나는 아침까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수집해 온이 저택에 얽힌 전설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우리는 지하실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그곳이 로마인들의 손으로 지어진 공간이라는 사실에 섬뜩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하의 낮은 아치들과 거대한 기둥은 색슨족의 조악한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니라 카이사르 시대의 고전적이고 조화로운 정통
로마 건축 양식이었다. 그 벽에는 이곳을 반복적으로 조사해온 고고학자들에게 익숙한 라틴어 비문이 가득했다. 예를 들어 P, G, T, A, H, I, H, H, P, R, O, P, T, M, P, D, O, N, O, R, E, L, P, R, I, C, V, S, P, O, N, T, N, T, I, F, I, A, T, I, S 같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중 ATTIS라는 이름은 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나는 카툴루스의 시를 읽은 적 있었고 그 동방의 신 시벨레의 숭배와 혼합된 그 끔찍한 신앙의 의식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강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리스와 나는 랜턴 불빛을 비추며 기이하고 거의 지워진 무늬들이 새겨진 불규칙한 직사각형 석판들을 해석하려 애썼다. 그 석판들은 일반적으로 제단이라 불리우는 것들이었지만 그 형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특히 어떤 무늬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퍼져나가는 태양의 형상이었고 몇몇 학자들은 그것이 뜻하는 바가 그 무늬는 로마 이전의 기원을 암시하고 있었다. 즉, 이 제단들은 로마 사제들이 그보다 더 오래되고 아마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세운 고대 신전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중 하나의 석판에는 갈색의 얼룩이 남아있어 나는 그 정체를 잠시 의심했다. 방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제단 위에는 불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아마도 불에 태우는 희생 제물과 관련된 구조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고양이들이 울부짖었던 지하실 안에서 우리가 목격한 광경이었다. 노리스와 나는 바로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인들은 침대를 아래로 옮겨주었고 우리는 고양이들의 야간 행동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맨도 함께 하도록 했다. 단지 동반자라기보단 우리를 돕는 존재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대형 참나무 문을 단단히 닫았다. 이 문은 현대에 복원된 것이었고 통풍용 틈이 몇 개나 있는 구조였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랜턴 불빛을 켠 채 우리는 그 안에서 잠을 청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기다리며 그 지하 납골당은 프라이어리의 기초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었고 절벽 끝에 지어진 이 저택 아래 황량한 계곡을 내려다보는 석회암 절벽 속 깊은 지점에 해당했다. 이곳이 바로 그 수상한 쥐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에 나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다만 그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나는 또다시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꿈의 잔상과 마주해야 했다. 그때마다 내 발 위에서 뒤척이는 맨의 움직임이 나를 깨웠다. 하지만 그 꿈들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 전날 밤의 악몽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나는 다시 그 황혼의 동굴을 보았고 그 안에서 악마 같은 돼지지기각이 괴한 버섯 짐승들을 몰고 다니며 우물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나는 마침내 그 생물 중 하나의 처참하게 흐물거리는 얼굴을 정확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끔찍한 비명을 내지르며 잠에서 튀어나왔다. 맨이 깜짝 놀라 뛰었고 노리스 대위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마 노리스는 그 순간 내가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지를 알았다면 웃음 대신 다른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도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극도의 공포는 종종 기억을 마비시킨다. 그것은 어쩌면 자비로운 본능일지도 모른다. 그 후 다시 잠들었을 때 현상은 노리스가 나를 깨우며 시작되었다. 그는 부드럽게 나를 흔들며 고양이들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실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돌계단 꼭대기에 닫힌 문 너머에서 수많은 고양이들이 울부짖고 긁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악몽 그 자체였다. 그와 동시에
매는 밖에 있는 고양이 친구들을 잊은 듯 돌로 된 벽을 따라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나는 그 벽 안에서 전날 밤 들었던 것과 똑같은 수많은 쥐들이 우글거리는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그 어떤 정상적인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불일치의 연속이었다. 만약 이 쥐들이 나와 고양이들만이 공유한 광기의 환영이 아니라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이 로마 시대의 벽들이 단단한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17세기의 세월 동안 물이 서서히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쥐들이 터널을 만들며 뚫고 지나간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건 여전히 분명한 공포였다. 그 어떤 물리적 설명도 이 기이한 밤을 이해하게 해주진 못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쥐떼였다면 어째서 노리스는 그 끔찍한 소란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왜 나에게 맨을 지켜보라고 했고 왜 바깥의 고양이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가? 또한 왜 그렇게 모호하고 호둥대며 그들을 흥분시킨 원인에 대해 어림짐작만 했던가? 내가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내가 들은 소리에 대해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명하자마자 내 귀는 비 그 소리의 마지막 잔향을 포착했다. 그것은 저 깊은 지하실 아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심연의 저편으로 계속해서 도망치는 쥐들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절벽 아래 전체가 굶주린 쥐떼로 갉아먹히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놀랍게도 노리스는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회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깊이 충격받은 듯 보였다. 그는 내가 주위를 돌리도록 손짓했다. 문 앞에 집결해 있던 고양이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마치 쥐를 포기한 듯 조용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매는 갑작스럽게 미친 듯한 흥분에 사로잡혀 방 중앙의 거대한 석재 제단 밑을 발톱으로 광적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그 제단은 노리스의 침대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과거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뭔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보다 젊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며 분명히 더 이성적일 것이라 여겨졌던 노리스 역시 나와 똑같은 충격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는 평생 이 지역 전설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검은 고양이 맨이 점점 지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단 밑을 긁어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요구하듯 애처롭게 야옹거렸다. 내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랄 때 항상 그러했듯이. 노리스는 이제 랜턴을 들고 제단 가까이로 다가갔다. 맨이 집중하던 바로 그 지점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수세기 동안 자라난 이끼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 부분은 거대한 전 로마 시대의 석재와 모자이크로 된 바닥 사이의 경계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노리스는 포기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나는 소름 끼치는 사소한 현상을 눈치챘다. 그것은 지금껏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보게 되자 전율이 일었다. 나는 그것을 노리스에게 알렸고 우리는 함께 그 거의 보이지도 않는 변화 하나를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변화란 단지 제단 옆에 내려놓은 랜턴의 불꽃이 이전에는 없었던 공기의 흐름에 의해 살짝이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공기는 노리스가 긁어내고 있던 바닥과 제단 사이
틈새에서 확실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밤의 나머지 시간을 밝게 조명이 켜진 서재에서 보냈다.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채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시대의 건축물보다도 훨씬 아래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3세기 동안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저택을 조사해왔지만 그 누구도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그 공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흥분할 만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그 배경에 깔려있는 섬뜩한 전설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 공포와 매혹이 겹쳐지며 우리는 갈팡질팡했다. 과연 이 탐사를 중단하고 이 저택에서 떠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탐험의 열망을 따르며 그 알 수 없는 시면을 마주할 것인가? 결국 아침 무렵 우리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곧 런던으로 향해 미스터리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로 탐사대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지하실을 떠나기 전 우리는 중앙의 제단을 직접 옮겨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제단은 너무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우리 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 제단은 곧 이름 없는 공포로 이어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관문을 여는 비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들이 밝혀내야 할 것이었다. 런던에서 며칠 동안 노리스 대위와 나는 우리의 사실과 추측, 그리고 전설들을 5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의 탐사에서 드러날지도 모를 가문 관련 비밀을 존중할 만큼 신중한 이들이었다. 대부분은 냉석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흥미와 진심 어린 공감을 보였다. 이들 모두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중 한 명은 윌리엄 브린턴 경으로 과거의 고고학 발굴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다. 우리는 함께 엔체스터행 열차를 탔고 나는 마치 끔찍한 진실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 느낌은 마침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을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감지했던 상실의 공기와도 비슷한 것이었다. 8월 7일 저녁 우리는 엑선 프라이어리에 도착했다. 하인들은 말하길 그동안 아무 이상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고양이들, 심지어 맥까지도 완전히 평온했으며 집안 어디에도 설치된 쥐덫이 작동된 곳은 없었다고 했다. 탐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나는 손님들에게 각기 훌륭한 방을 배정했다. 나는 다시 내 탑방으로 돌아갔고 매는 평소처럼 내 발 위에 자리를 잡았다. 잠은 곧 찾아왔지만 나는 끔찍한 꿈에 시달렸다. 로마 시대의 연회, 티말키오의 연회를 닮은 장면에서 덮개를 씌운 접시 아래의 공포.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 지옥 같은 꿈. 황혼의 동굴, 돼지지기, 우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역겨운 생물무리. 하지만 이번엔 아침이 밝은 뒤에 깨어났고 집안은 평화로웠으며 실제든 유령이든 들의 방해도 없었다. 맨도 조용히 자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집안 전체가 마찬가지로 평온했다. 그때 집에 머물고 있던 학자 중 하나, 심령학자인 손튼이라는 이는 이 평온이 어떤 힘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이미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우스운 말이었지만 모든 준비가 끝났고 오전 11시 우리 일행 7명은 강력한 전등과 발굴 도구를 갖추고 지하 납골당으로 향했다. 문은 우리 뒤에서 잠갔다. 맨도 함께했다. 조사자들조차 이제는 그의 민감한 반응을 무시하지 않았고 모호한 설치류 현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로마 시대의 비문과 미상의 제단 무늬들은 짧게만 살펴보았다.
이미 3명의 학자가 본 적이 있었고 모두 그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바로 그 중앙재단이었다.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브린턴 경은 어떤 미지의 균형 장치에 의해 그 재단이 뒤로 기울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아래에는 사전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를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타일 바닥에 거의 정사각형으로 열린 구멍. 그 안에는 석조 계단이 이어져 있었는데 너무나 심하게 마모되어 거의 경사면처럼 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인간 혹은 반인간의 뼈들이 뒤엉켜 있었다. 제대로 형태를 유지한 일부 해골들을 극도의 공포와 경련의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설치류의 이빨 자국들이었다. 두개골들의 형태는 정상적이라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백치, 크레틴쯤 혹은 유인원과 비슷한 형태. 도저히 인간이라 믿기 어려운 모습. 지하 통로는 이 지옥 같은 계단에서 곧장 이어졌고 거대한 암석을 파낸 듯한 통로가 계속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통로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갑작스러운 썩은 기운이 아닌 오히려 서늘하고 신선한 바람이었다. 우리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떨면서도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브린턴 경이 석벽을 살펴보더니 기묘한 말을 했다. 이 통로는 조각된 방향으로 보아 아래에서 위로 파낸 것 같소. 이제 나는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야 한다. 계단을 조금 더 따라 내려가자 앞쪽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발광이나 인광이 아닌 분명한 자연광이었다. 이 빛은 어딘가 절벽의 균열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다. 그 절벽은 황량한 계곡을 내려다보는 절벽이었고 외부에서 이 틈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했다. 그 절벽은 너무도 험하고 높아서 비행선을 타지 않고는 자세히 볼 수조차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걸음 더 내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에 의해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손트는 그 충격의 기절에 뒤에 있던 사람의 품에 쓰러졌다. 그는 멍해진 표정으로 말도 못하고 있었다. 노리스는 통통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에서 말이 아닌 울음소리만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른 건지 숨을 헐떡인 건지 아니면 단지 눈을 가린 건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내 뒤에 있던 일행 중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깨진 듯한 목소리로 진부한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느님, 7명의 교양 있는 남자 중단 한 사람, 브린턴 경만이 자제력을 유지했다. 그가 일행을 이끌던 선두였기에 아마도 그가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본 것이다. 그곳은 어둠 속의 거대한 동굴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높이, 무한히 이어지는 지하 세계, 괴기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의 공간. 동굴 안엔 건물들이 있었다. 나는 단 한 번의 공포에 찬 시선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았다. 기이한 형태의 무덤 무늬들, 야만적인 석기시대의 원형 거석들, 도움이 낮은 로마 유적, 뒤엉킨 색슨 양식의 폐허, 초기 영국식의 목조 건물. 그러나 이 모든 구조물조차도 진짜 공포 앞에선 그저 장식에 불과했다. 계단 앞 광장 전체에는 미친 듯이 얽힌 인간의 뼈 무더기가 있었다. 때로는 해체된 형태였고 때로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연결된 해골들이 광기와 굶주림의 자세로 멈춰 있었다. 어떤 해골들은 무언가를 물리치려는 자세 또는 다른 사람을 움켜쥔 채 식인하려는 자세였다. 인류학자인 트레스크 박사가 두개골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는 이해 불가능한 혼종 앞에서 좌절했다. 대부분은 진화의 척도로 볼 때 필트다운인보다도 하등한 형태였지만 모두 확실히 인간의 두개골이었다.
그중 몇몇은 지성적으로 더 고등한 형태도 있었고, 극히 소수지만 섬세하고 고도로 발달된 인간형의 두개골도 있었다. 이 모든 뼈는 쥐에 의해 갉아먹힌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반인간적 존재에게 당한 흔적도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쥐의 뼈들이 섞여 있었다. 이건 고대의 그 파멸의 군단이 남긴 마지막 희생자들의 잔해였다. 그 고대 서사시를 끝맺은 죽음의 군대. 나는 지금도 경이롭게 생각한다. 그날 우리 7 중 누구 하나 미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호프만도 휘스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황혼의 동굴, 그곳에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나아가며 마주친 광경은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믿기 어려웠고 혐오스러웠고 괴기스러웠다. 우리는 모두 세 걸음마다 새로운 계시에 걸려 넘어지며 수천 년 전, 아니 어쩌면 만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을 일들을 차마 상상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곳은 지옥의 전실이었다. 가련한 손트는 트레스크 박사가 해골 중 일부가 마지막 20세대 이상을 네 발로 기어다닌 종족이라고 말하자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공포 위에 공포가 덧싸였다. 우리는 그 건축물의 잔해를 해석해가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다. 그 네 발의 존재들은 때때로 인간의 후손이 추가로 편입되어 돌로 된 우리에 가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들은 굶주림과 쥐에 대한 공포 속에서 광란의 상태로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었다. 우리가 그저 정원인 줄 알았던 과거의 대형 농장은 그 먹이를 기르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왜 나의 조상들이 그렇게 거대한 정원을 가꿨는지. 신이시여, 그 가축들의 용도만큼은 부디 잊을 수 있기를 나는 감히 묻지 않았다. 그 진실은 브린턴 경이 로마 유적에서 공포스러운 의식의 비문을 낭독해줬을 때 이미 분명해졌다. 그것은 시벨레 숭배 이전의 신앙이었다. 로마의 사제들은 그 고대 종교를 찾아내고 자신들의 것과 결합시킨 것이다. 노리스는 참호전 경험자답게 웬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영국식 건물에서 나올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곳은 정육점이자 부엌이었다. 그는 그런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영국식 도구들이 놓인 모습, 그리고 낙서, 심지어 1610년의 연도가 새겨진 글들을 보게 되자 그는 무너져버렸다. 나는 그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 건물, 조상 월터 드라피어가 비수로 그 악행을 끊어낸 그 장소, 내가 들어간 건 낮은 색슨 양식 건물이었다. 문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10개의 돌로 된 감방이 나란히 있었다. 녹슨 철창이 씌워져 있었고 그중 3개엔 해골이 있었다. 그중 하나, 높은 계급의 해골 손가락에 우리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브린턴 경은 로마 예배당 아래에서 훨씬 오래된 감옥을 발견했다. 그곳은 비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낮은 납골당이 있었고 정갈하게 정리된 뼈들과 라틴어, 그리스어, 프리기아어로 된 끔찍한 병렬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트레스크 박사는 선사시대의 봉분 하나를 열었고 고릴라보다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해골들을 꺼냈다. 그 해골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공포 속에서도 내 고양이 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뼈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의 황금빛 눈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나는 이전에 반복되는 꿈속 황혼의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절벽에서 들어온 자연광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심연의 동굴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그건 인류에게 허락되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 그러나 바로 근처에만 집중해도 우리를 휘어잡을 공포는 충분했다.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하자 수색등은 수없이 벌어진 구덩이들을 비췄다. 거기서 쥐들은 잔치를 벌였고 먹이가 끈 기자굶주린 쥐들은 갇힌 괴물들을 습격하고 결국 프라이어리를 탈출해 그 역사적인 대참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썩은 뼈의 구덩이, 쥐에 쪼인 두개골, 말로 할 수 없는 원시 인류, 로마, 켈트, 잉글랜드의 뼈들, 수세기에 걸쳐 제대로 매장되지 않은 채 겹겹이 쌓인 저주받은 지층. 어떤 구덩이는 완전히 차 있었고 어떤 곳은 아직도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둠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영들이 들끓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 쥐들조차 이런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 번은 내 발이 끔찍하게 벌어진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미끄러졌다. 나는 그 순간 어떤 희열에 찬 공포를 느꼈다. 아마 오랫동안 혼자 멍하니 있었던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니 일행 중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 통통한 노리스 대위뿐이었다. 그때 저 멀고도 끝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그건 바로 맨의 발소리였다. 그는 이집트 신처럼 날아가듯 그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악마의 피를 이어받은 쥐들의 소리였다. 그들은 새로운 공포를 찾아 나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달렸다. 서치라이트는 꺼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소리들이 들렸고 목소리, 울음소리, 반향.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들려온 건 그 부드럽지만 끈질긴 저주받은 스산한 쥐의 소리. 그 소리는 썩은 시체처럼 서서히 떠올랐고 검은 강 아래 수많은 다리와 석유 냄새 속에서 퍼져나갔다. 무언가가 나를 스쳤다. 부드럽고 축축하고 말랑말랑한. 그건 쥐들이었다. 그 육질적이고 젤라틴 같고 미쳐버린 탐욕의 군단. 죽은 자를 뜯어먹고 살아있는 자도 갉아먹는 그들. 왜 쥐들은 드라피오를 먹어서는 안 되나? 드라피오가 금달의 것을 먹었듯이 전쟁은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 그들을 증오한다. 양키들은 불을 질러 카펙스를 태웠고 내 조부 사딜 드라피오를 불 속에서 지웠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 황혼의 동굴 속 돼지지기가 아니다. 그것은 에드워드 노리스의 뚱뚱한 얼굴이 그 버섯 괴물 위에 붙어 있었던 거지. 누가 나보고 드라피오라고? 그는 살아남았고 내 아들은 죽었다. 샬롬, 노리스. 내가 드라피오의 땅을 차지해? 내가 가르쳐주지, 썬튼. 우리 가문이 무엇을 해왔는지. 그게 그들이 날 발견했을 때 내가 말했다는 말이래. 3시간 뒤 그들은 나를 엑선 프라이어리의 어둠 속에서 찾아냈다. 나는 노리스 대위의 반쯤 먹힌 시체 위에 웅크려 앉아 있었고 내 고양이 맨은 내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다. 지금 그들은 엑선 프라이어리를 폭파했고 내 고양이도 빼앗아갔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니웰 정신병원 이 쇠창살 안에 갇혀있다. 그들은 나의 가계에 대해, 내 경험에 대해 두려운 속삭임으로 수군댄다. 손트는 옆방에 있지만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막아놨다. 그들은 프라이어리에서 벌어진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 내가 노리스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나를 끔찍한 살인자로 모함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쥐였다. 미끄럽게 슥슥 기어다니는 그 쥐들.
나는 이제 절대 잠들 수 없다. 그들은 이 방 벽 속에서도 계속 달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부른다. 더 깊은 지옥으로. 그 누구도 쥐소리를 듣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듣는다. 벽 속의 쥐들,